이번 코너는 학교 신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캠퍼스, 먼저 서강대학교의 서강학부부터 살펴볼게요. 네, 5페이지에 이승현 기자가 쓴 트랜스젠더 위한 진보적 담론 나타나야라는 기사를 보면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씨가 입학을 포기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입학 반대 움직임을 보인 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이들은 성명문에서 여대는 여성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이라며 여대는 이미 남성들의 침입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터프라 일컫는다. 이들은 심리적 정체성이 아닌 오직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네, 이러한 시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문제는 성소수자의 문제를 열위에 놓고 차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기에 여성들이 여성 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타파하는 방법이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쯤 고민해 볼 주제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황동준 기자의 기사 살펴볼게요. 네, 불안한 취준생 현혹하는 고액 취업 마케팅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 및 취업 지원 준비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취준생들은 전문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취업 컨설팅 업체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취업 컨설팅 업체가 서류, 필기,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취준생들의 시선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취업 컨설팅 업체들이 브랜드 1위, 취업 전문가라고 홍보해도 일부 수강생들은 후기와 달리 그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상담과 달리 수업 프로그램은 턱없이 빈약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취업 컨설팅 업체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단기간 수업의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수입이 없는 취준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환불 규정 또한 모호해 취준생들의 불만이 높다. 전문가들은 컨설팅 업체와 청년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고액 컨설팅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당장의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의 채용 방법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취준생들이 독자적으로 대비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사는 이런 팁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지 못해 고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컨설팅 업체에 등록하고 있다. 각 대학 취업팀에서는 컨설팅 업체보다 더 좋은 상담을 제공한다. 본교 취업 지원팀도 마찬가지로 각 학생에 맞춰진 개인 상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효과적인 취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대목인데요.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지원 시스템이 사실 알고 보면 웬만한 사설 업체보다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액을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보다 정보력도 뛰어나고요. 시스템적인 지원도 체계적이라고 하는데요. 외부로 눈길을 돌리기 전에 캠퍼스 내에 있는 취업팀에 먼저 방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지방을 재생하다라는 기획 기사가 보이는데요. 김현비 기자의
인구 유출 악순환에 지방은 소멸 위기라는 기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초집중 현상으로 지방은 쇠퇴를 넘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감소에 고령화까지 겹쳐 지방자치단체는 숨통이 조이는 상황이다. 지역 환경 낙후는 주민들도 이미 체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빈주택의 94%가 전남과 경북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빈주택의 지방 쏠림 현상은 경제적 문제는 물론이고 각종 범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학교 붕괴와 학령 인구 감소도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은 지방 발전의 감속 및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 쇠퇴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렇게 지방 소멸 현상에 대해서 짚은 다음에 지면 하단을 보니까 지방 재생의 해법, 민간에서 찾다라는 제목으로 황동준 기자가 지방 재생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몇 년 전부터 현대중공업 GM 공장의 폐쇄로 제조업이 침체되고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에 SKENS는 군산의 구도심인 영화동 일대를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간 기업이 소셜 벤처를 직접 육성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첫 사례다. 전남의 작은 농어촌 마을인 정주에서도 인구가 다시 늘어나며 활기를 되찾았다. 정주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통폐합 방침에 의해 2009년 폐교가 결정됐지만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화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학교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통학용 승합차를 마련하고 차별화된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열려있는 작은 학교의 비전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북대 신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에 나선 학우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이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장지은 기자가 정리를 했네요. 자, 소재공학과의 김연아 학우는 고슴도치, 또치와 흐뭇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놀아주지도 않고 별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집에서 자주 놀아주고 보살펴준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밥을 채워주고 물도 갈아준다. 밥을 먹고 나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베란다에서 운동을 한다. 풀어주면 알아서 잘 돌아다니는데 몸집이 작고 구석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잠시 한눈 팔면 바로 사라지니 항상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요즘 밖에 나가지 못해서 집에서 심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고슴도치와의 하루를 보내면 시간도 금방 가고 나름 키우는 재미가 있다. 네, 다음으로 지역건설과의 이은솔 학우는 동물 대신 식물을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졌네요. 여름에 먹을 고추를 심기 위해 요맘때쯤 하는 고추 모종을 했다. 비닐하우스에 고추 모종을 하면 아침 10시쯤 미니 비닐하우스를 열고 오후 4시쯤에 닫아야 한다. 집에만 있기 심심한 내가 엄마를 따라가며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래봤자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 조그만 시골 동네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집 고추 모종이 자란 만큼 매화가 하나씩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이제는 집 앞 살구꽃이 만개하고 개나리가 폈다. 자연 환경을 보며 슬로라이프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내 나이 21살, 아직은 도심의 세상이 좋다.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캠퍼스를 누비고 싶다. 네, 대부분의 학우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박민지 기자의 글 보겠습니다. JBNU 에너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인데요. 비바라 비다, 옐로 등의 노래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지난해 발매한 앨범의 순회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콘서트 투어를 할 때마다 많은 수의 스태프와 팬들의 이동, 무대 설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7억 2천만 톤 이상을 배출했다. 이는 세계 7위 수준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에 걸쳐 32% 감축하겠다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네,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사였어요. 이런 자그마한 기사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는 김미선 교수님이 연재하고 있는 코너죠. 명화 탐방기. 이번 호에서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바람꽃이라는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신화를 통해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그들은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도 신으로 의노하는데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봄에는 한껏 꽃내음을 몰고 와서 코를 간지럼 키우거나 한편으로는 가혹한 운명을 예견하듯이 거친 바람을 몰고 오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기운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화가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바람의 신은 제피로스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우리의 옷을 가볍게 살랑거리게 만들고 바람 중에서도 온난한 미풍을 상징하고 있어 흔히 봄을 재촉하고 봄을 알리는 신으로 여겨졌다. 신화에 의하면 꽃의 여신 플로라의 시녀 중 아네모네라는 요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네모네와 사랑에 빠진 상대가 플로라의 남편이자 서풍의 신 제피로스였던 것이다. 화가 난 플로라는 그들이 만날 수 없도록 아네모네를 멀리 보내버리지만 제피로스가 그 먼 곳까지 찾아가 미래를 즐기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결국 아네모네를 꽃으로 만들어버린다. 아네모네가 꽃이 돼버리자 슬퍼한 제피로스는 그녀를 보기 위해 매년 봄이 되면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으로 그녀를 찾아가 아네모네 꽃을 피워 만난다. 아네모네라는 꽃의 유래가 이런 내용의 신화였는지 정말 몰랐네요. 그럼 사진에 보이는 바람꽃이라는 그림은 어떤 상황을 그린 것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문학과 신화 속 주제를 소재로 즐겨 그렸던 19세기 영국의 라파엘 전파의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작품으로 그림에서는 제피로스의 입김으로 차가운 계절을 이겨내고 이제 막 피어난 아네모네를 보여준다. 너무 가녀려 쉽게 쓰러질 듯 보이는 아네모네의 모습은 금방 사라지는 봄바람과 함께 이 둘의 안타까운 만남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다. 네, 이번에는 카이스트 신문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정수원 엄창용 기자가 바이러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만을 숙주로 삼아 생명 활동을 하는 감염원이다. 핵산 유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물질 대사와 항상성 유지 및 증식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이다. 바이러스는 17세기 중반에 존재가 알려졌지만 20세기 들어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는 사람과 다른 숙주에서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수많은 돌연 변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나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RNA 핵산을 가진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 복제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HIV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고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바이러스가 HIV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대목 읽어볼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돼 폐렴, 두통, 열과 기침 등을 유발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여러 시기에 걸쳐 유행했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가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외피에 존재하는 곤봉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해 왕관 형태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태양의 코로나에서 바이러스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사람과 동물의 호흡기와 소화기계 감염을 주로 유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30년대에 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개, 돼지, 조류 등의 동물에서 발견되었고 1960년대에는 사람에게도 발견되었다. 동물과 사람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동물 사이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돌연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로 넘어오기도 한다. 코로나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친절한 설명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항바이러스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어 질병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선제적인 치료는 증세를 완화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2차 감염을 예방한다. 실제로 흔히 독감이라고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은 호흡기 합병증과 기저 심폐질환의 악화이다. 호흡기 합병증은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키고 기존 폐 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의 2차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2차 감염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는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한다. 또한 부족한 심폐 능력으로 인해 낮아진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산소 치료도 병행한다. 네, 평상시 같았으면 너무 어려워서 지나쳤을 내용인데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두 기자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캠퍼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